안녕하세요. 아직은 육아보다 일하는 게 좋은 3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공부 욕심, 일 욕심이 많은 것과 더불어 일복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일 안 하고 놀면서 사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돈 버는 것과 별개로 제 일의 자부심과 보람을 크게 느끼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젠가 태어날 아기로 인해 더욱 완전해질 가정을 꿈꾸고 있답니다. 공부 욕심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았어요. 돌잡이 때 연필을 잡았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네 집 애가 공부를 밤낮해서 뭐 한다고? 그냥 좋은데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아주 네 아빠는 혼자 조선시대에서 사나보다.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말이야. 내가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온 게 한이야, 한.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대학도 가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당신은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왜 맨날 쓸데없이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아들이었으면 내가 이랬겠어? 아무리 여성시대니 뭐니 해도 전통적인 것은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내조를 하는 거지. 그게 순리야. 아빠 고마워요. 공부하다가 힘들면 아빠의 남아선호 사상 연설을 떠올린다니까요. 그게 내 힘의 원천이야. 그리고 아빠, 성별은 남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 모르세요? 내가 딸인 것도 엄연히 따지고 보면 엄마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이지.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거 봐라. 아빠 때문에라도 죽어라 독하게 공부해서 보란듯 좋은 대학 합격할 거야. 진짜 저희 아빠는 유교 사상에 찌든 올드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평생 가정에 충실하며 아빠를 내조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생 시댁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요. 저는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었고 친가 식구들의 등살, 아빠의 잔소리로부터 엄마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그리고 정말 그런 게 제 힘의 원천이 되었어요.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꼭 보란듯이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우리 딸 대학 합격 축하해. 명문대생이다.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나 대학 다니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도 봐야지. 돈 벌어서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엄마만 호강시켜줄 거냐? 응? 네가 그랬잖아. 네 힘의 원천은 나라며. 내가 그동안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당신은 우리 선주 덕볼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마요. 진짜 양심도 없지. 뭐? 아니 당신 선주 등록금은 누가 내는데? 다 내가 지원하는 거야. 이래서 아들이 있어야지. 딸이라고 엄마 편만 들고 말이야. 편 들어줄 아들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엄마는 정말 평생 전업주부였고 인정하기 싫지만 저도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입고 자랐으니 할 말이 없었죠. 그치만 그건 성별을 따질 게 아니라 부모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양육의 의무 아닌가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진짜 뼛속까지 돈이면 의무를 다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릴 적 주말이나 이럴 때 어디 놀러 간다든지 데리고 가준다든지 하는 게 일절 없었어요. 주말에는 쉬어야 한다며 거의 장판 바닥에 몸이 눌러붙은 듯 지내던 분이었거든요. 딸이라 그런지 엄마한테 더 마음이 쓰였고 아빠를 보면서 느낀 건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저런 남자와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뿐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새내기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2학년 때 저는 CC 캠퍼스 커플이 되었거든요. 동갑내기 남자친구였는데 제가 군대까지도 다 기다려주었죠. 고무신 거꾸로 안 신어줘서 고마워. 전역하고 꽃신 신겨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우리 사이 사랑보다는 신뢰지. 난 아직도 사랑하는데. 네가 하는 말은 꼭 결혼생활 10년차 부부가 하는 말 같아. 사랑은 안 한다고 했어?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이지. 어쨌든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정말 그랬어요.
주변에 보면 군대 간 남친 못 기다리고 복학생 오빠 만나거나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주말마다 못 만나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다면서요. 제가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남친이 군대 가 있는 기간이 오히려 좋았어요.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고 취업 준비도 착착 열심히 했으니까요. 늘 시간이 부족했고 휴가 나올 때마다 만나고 남친 복귀하면 저도 제일하고 그러다 보니 2년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쭉 이어갔는데 남친이 제대한 뒤 남친에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남친의 부모님이 한나란시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직하고 힘든 내색 안 하던 남친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렇게 형제만 남겨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안타깝네, 안타까워. 그래도 첫째가 군대도 다녀왔다고 하고 애들이 아주 어린 건 아니네. 그나마 다행이지. 그건 그렇지만 부모 뒷배경 없이 사는 게 어디 쉬운가요? 저 역시도 장례식장을 내내 지켰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고, 세상에 둘만 남겨진 형제를 다들 안타깝게 생각했죠. 남친한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요. 워낙 남친과 오래 연애를 한 터라 몇 번 밥도 먹고 얼굴도 보고 해서 친한 사이였거든요. 남친도 남친이지만 몇 살 더 어린 남동생을 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민수야, 이제 형이랑 둘이 사는 거야. 너 공부도 마쳐야지. 형, 우리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 모든 게 그대로인데 실감이 안 나. 시간이 지나 형제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보험금과 부모님이 남기신 약간의 재산, 그게 전부였어요. 원래도 친했던 형제지간이지만 그 사고 이후 형제애가 더 돈독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친과 남친의 동생이 그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저는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남친보다 먼저 취업을 했고 남친이 2년 뒤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저와 남친은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했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선지랑 오래 만났다고. 네, 어머니. 대학에서 처음 만났는데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 특히 어려운 시기마다 항상 선주가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고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 양친께서 몇 년 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저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녀석도 막 취직을 했거든요.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았네. 선주한테 듣기로는 동생을 잘 챙긴다고 하던데.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생각이 바른 것 같아. 과찬이십니다. 제 남동생도 선주를 누나처럼 잘 따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당연히 남동생은 혼자 지낼 예정입니다. 녀석 다니는 회사 근처로 방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걱정하실까봐요. 그래, 모련히 자네가 알아서 했으려고. 시간, 올 가을로 생각한다지? 우리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네. 오늘 자네를 보는 건 처음인데 훌륭한 청년이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친숙하게 느껴지는구만. 내가 딸만 키웠지 않나. 늘 이 여자 둘이 편먹고 그래서 나 혼자 고독했는데 사위가 생긴다고 하니 참 기쁜 마음이야.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나? 네, 아버님. 저도 부모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남편 부모님께서 일찍 떠나셨기에 저희 아빠처럼 보수적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이 쓰였는데 의외로 하나도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아빠는 사위가 생긴다는 것이 너무 기쁜 것 같았어요. 남친은 처음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한 뒤 집에 자주 왔거든요.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할 때마다 박서방 생각난다면서 부르는 덕분에요. 사위사랑을 장모가 독차지할까봐 초조했던지 아빠도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을 내세웠어요. 박서방, 저녁 먹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했지? 예, 아버님. 그럼 내일 일찍 나랑 어디 좀 다녀올 수 있겠나? 예, 어디 가실 데가 있으세요? 그게 말이야. 전 정말 저희 아빠의 그런 얼굴을 처음 봤어요. 얼굴이 붉어지는 게 엄청 쑥스러워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사위랑 가고 싶다는 곳은 대중 목욕탕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로망이었나 봐요. 아들이랑 같이 목욕탕 가고 등도 밀어주고. 딸이랑은 할 수 없는 거였으니 마음은 이해된다지만 남친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아빠랑 목욕탕 말이야.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돼. 내가 말할게. 왜? 난 괜찮은데? 그래? 아니, 자기는 장인어른 엄격하시고 어렵다고 했잖아. 안 그런 것 같은데? 목욕탕 가고 싶다는 걸 저리 쑥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순수하고 귀여우신 것 같아.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실례인가? 생각해보니 나도 우리 아버지랑 목욕탕 간 거 중학교 때 이후로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일찍 떠나실 줄 알았다면 더 잘해드릴걸.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낼걸. 더 많이 웃게 해드릴걸. 후회밖에 남는 게 없네. 자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못해드린 거 그만큼 장인어른 장모님께 해드리고 싶어. 나를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좋으신 분들이잖아. 나도 부모처럼 생각하고 잘 모실 거야. 고마워, 정말. 목욕탕에 다녀온 이후 내적 친밀감이 생긴 건지 아빠는 그때부터 시간만 되면 남편에게 한잔하러 가자, 사우나를 가자. 진짜 무슨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이라도 찾은 사람 마냥 난리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애정과 축복 속에 결혼을 해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오히려 더 시동생을 많이 챙겼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그런데 형이 결혼을 해버려서 혹시나 진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들까봐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주말이면 시동생을 불러 같이 시간을 보냈죠. 도련님, 회사는 어떠세요? 아직 적응 중인데 다들 사회생활 힘들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업무 능력 외에도 중요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지. 업무 능력은 기본이고 눈치코치 잘 챙기고 빠릿빠릿하게 해야 앞날이 탄탄대로인 거야. 너는 숫기가 없어서 참 그런 게 걱정된단 말이야. 내가 형에 비해선 좀 그렇긴 하지. 그래도 형, 난 신중한 편이라 막 실수 같은 건 잘 안 하거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이 있지만 난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중간을 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지. 너무 눈치 보면서 몸살이기보다는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 내고 앞장서서 하고 그러다 보면 사수들 눈에 들 거야. 먼저 사회생활에 발들인 선배 말이니 새겨 들어라. 아, 자기 진짜 꼰대 같아. 우리 아빠랑 같이 다니더니 그런 거 닮아가는 거 아니야? 자기 명심해. 우리 아빠 좋은 분이지만 좀 가부장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나 그거 진짜 못 참아. 도련님 그 높은 경쟁률 뚫고 당당히 합격했어. 자기 그런 조언 안 해도 알아서 잘할 거야. 잘하고 있고. 안 그래요, 도련님? 감사해요, 형수님.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딱 옆에 도련님이랑 맞는 짝만 있으면 되겠다. 혹시 도련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걸 안 물어봤네. 저 없어요, 형수님. 대학 때 잠깐 만난 친구 있었는데 금방 헤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 형이랑 형수는 대학 때 만나서 쭉 연애하다 결혼한 거잖아요. 진짜 내 주변에 그런 사람 거의 없는데 너무 대단해요. 무슨 운명 같은 건가?
부럽긴 한데 저는 이미 늦었죠 뭐. 그래도 형수님, 저는 아직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만추에 로망이 있는데 안 될까요? 캠퍼스 커플 CC도 골치 아프지만 사내 연애는 더 골치 아프다던데. CC만 해도 봐요. 우리 때도 사귀다가 헤어지면 한쪽이 잠수 타고 휴학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았다고. 학교도 그랬는데 회사라고 쉬울까? 근데 왜요? 혹시 회사에 괜찮은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였고 운이 좋게 합격을 했잖아요. 진짜 업무 잘 해내고 능력 발휘하고 그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회사에선 그래요. 그렇다 보니 다른 게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우리 도련님 진짜 최고다, 최고. 그럼 도련님, 아슬아슬한 사내 연애는 제껴주고 내가 한번 찾아볼까요? 형수님, 누구 좋은 사람 있어요? 형은 몰라도 형수님 안목이라면 믿을만 하지. 뭐? 이 녀석이 형을 무시하네? 임마, 너 형수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그런 형수를 첫눈에 알아보고 결혼까지 성공한 게 이 형이다 이 말이야. 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둘이 너무 재밌다. 도련님, 그런데 전 누가 아깝고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서로가 서로한테 충분하면 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우리는 운이 좋게도 일찍 만났고 그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서로 맞춰가고 노력한 기간이 길었던 것뿐이죠. 나한테 최고는 우리 민석 씨. 민석 씨한테 최고는? 우리 선주. 말을 뭐해? 우리 선주가 최고야. 아, 닭살. 완전 인구 부부네. 부럽다, 부러워. 형수님, 이러려고 저 부른 거죠? 에이, 부러우면 지는 거라던데. 진짜 회사 적응하느라 연애할 생각 없었는데 형이랑 형수님 알콩달콩 하는 거 보니 부럽잖아요. 자연스럽게 연애하게 하려고. 우리 형수님은 역시 고단수라니까. 형수님은 진짜 직업 잘 맞는 것 같아요. 브랜딩 마케터. 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너무 잘한다니까. 칭찬 고마워요, 도련님. 우리 회사도 회사지만 우리 회사 고객사도 많잖아요. 가끔 미팅하고 그러면 참 능력 있고 똑똑하고 괜찮은 여자들 많더라고요. 내가 이제부턴 누가 우리 동서가 될까 잘 살펴보면서 다닐게요. 그래, 민수야. 네 형수 눈 놓고 은근 까다로워. 그러니까 나를 안 놓친 거잖아. 알지? 그런 형수가 알아본다고 했으면 기대해도 되겠다? 뭐야? 결국은 형이 최고다 이거야? 아이씨, 자기 자랑이네. 못 살아 진짜. 시동생인 도련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이렇듯 너무 즐거웠어요. 전 정말 남동생이 생긴 것 같았고 도련님 또한 저를 잘 따랐거든요. 대기업에 취직도 했겠다.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꾸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도련님도 결혼해서 자기 가정이 생기면 그래도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희 도련님이지만 인물부터 능력 뭐 하나 빠지질 않았거든요. 마케터의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짝을 찾아보자 생각을 했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 협력관계를 맺었던 고객사에 여자 직원 한 명이 떠올랐어요. 얼굴도 예쁘고 싹싹하고 비서팀의 직급도 높아서 좀 낯가리고 조용한 우리 도련님한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SNS를 슬쩍 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일할 때도 저를 꽤 마음에 들어했고 일 마친 뒤에도 언니 하면서 사석에서 만난 적도 있던 터라 연락을 해봤죠.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 누군지 알아요. 진짜? 어머, 제가 팀장님 결혼식 갔던 거 잊지 않으셨죠? 결혼식 때 당연히 봤죠. 신랑분 남동생. 신랑 옆에 저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는 누굴까 했었는데 티는 안 냈었네요. 뭐야. 그때부터 우리 도련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웬일이야. 나한테 말을 하지. 아, 제가 먼저 말을 못했죠. 친구들이었음. 누구야? 소개시켜줘. 그랬을 건데. 또 팀장님 남편분 동생이면 팀장님한테도 가족이신 거잖아요. 조금 어려웠네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기만한 사람이 또 없지. 우리 도련님이 좀 신중하고 조용한 편이거든. 그래서 자기처럼 밝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어머나, 그것부터 벌써 잘 맞아. 전 남자가 말 많은 거 딱 질색이거든요. 피부 관리 좀 받고 그래야겠다. 나 갑자기 뚜쟁이 된 것 같네. 알겠어. 조만간 자리 마련해 볼게. 예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2주 뒤 둘이 만나도록 자리를 마련해 소개시켜줬습니다. 주선자였던 저는 잠깐 인사만 하고 금방 빠졌거든요. 그런데 아주 제가 가고 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시간이 길어지는 걸 보니 성공이다라는 느낌이 왔죠. 그리고 연락을 이어가던 둘은 한 달 뒤 커플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랑 남편, 도련님, 예비 동서까지 넷이 만나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둘은 계획이 어떻게 돼? 에이, 이제 연애 3달인데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두 분은 연애를 진짜 오래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마음이 안 변하고 결혼까지 하신 거예요? 제 주변만 봐도 그렇게 장기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요. 뭐 꼭 만난 기간이 중요한가? 물론 그런 생각은 해. 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래도 사계절은 지내봐야 한다고들 하잖아.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고 어느 순간에는 확신이 올 거야. 우린 워낙 오래 만나서 이 사람이 옆에 없는 게 잘 상상이 안 되기도 했지만 그냥 그런 생각? 아, 이 사람 아니면 나는 결혼이라는 걸 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건 나도 비슷했어요. 결혼이란 거라면 이 사람이랑 해야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느낌? 두 분 말씀 들어보니 필요한 건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만나보는 거? 시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물론 지금 영지 씨 너무 좋은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한결같이 그렇게 하면 영지 씨도 어느 순간 확신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어머나, 저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넷이 이렇게 자주 보는데 난 이 시간이 참 편안하거든. 두 사람이 결혼해도 이렇게 서로 가까이 지내며 잘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8개월이 지났고 사계절을 함께 보낸 도련님과 제 지인 사이에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도련님이 자리 잡고 안정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했고 저 역시도 도련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일주일 뒤에 도련님 생일 아니야? 그러네. 자기가 나보다 민수 생일 더 잘 챙기는 것 같다. 난 왜 이렇게 까먹는지. 어쩌면 결혼 전에 혼자 보내는 마지막 생일인 거 아니야? 영지 걔가 일도 잘하지만 요리도 엄청 잘한대. 우리 도련님 결혼하면 너무 잘 지낼 거야. 생일 어떻게 할까? 그래도 집에서 미역국은 끓여서 먹어야지. 밖에서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밥 먹자고 할까? 내가 도련님 생일상 차리고 싶어. 그러면 너무 좋지. 나도 같이 요리하고 도울게. 진짜 갑자기 눈물이 난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버지 마음 편히 놓으실 거야. 자기 같은 형수님이 어디 있다고. 진짜 친누나처럼 민수 생각해주고 아껴줘서 고마워 자기야.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이잖아.
나한테도 소중한 가족이야. 또 뭐 워낙 옛날부터 오래 봤으니까. 도련님 갈비찜 좋아하니까 갈비찜이랑 미역국 끓이고 반찬 몇 개 더해서 생일상 차려야겠다. 도련님한테도 미리 말해줘. 알겠어. 도련님 생일이 일요일이었고 저희 집에서 도련님과 예비 신부를 초대해서 일요일에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영지 씨랑 같이 오는 거 맞죠? 네, 형수님. 영지랑도 이야기했어요. 너무 기대된다고 하던데요? 와, 나이 들수록 생일 같은 거 무뎌지던데. 난 형수님 때문에 진짜 생일상도 다 받고 제가 복이 많네요. 결혼하기 전에 총각으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잖아요. 일요일은 우리랑 보낼 거고 토요일엔 뭐예요? 저 토요일에는 대학 동기들 보기로 했어요. 뭐 꼭 제 생일 때문에 보는 건 아닌데 다들 취업하고 바쁘게 지내느라 얼굴을 통 못 봤거든요. 생일 겸 취업도 했으니 사는 이야기도 듣고 겸사겸사 강남에서 모이기로 했네요. 좋네. 그럼 토요일에 동기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일요일에 만나요. 그 주에는 온통 신경이 주말 생일상에 쏠리는 거 있죠. 사실 한식을 막 잘하는 편이 아니라 괜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요리책도 틈틈이 살펴보고 토요일에 오후부터 장도 다 봐놓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하고 그렇게 토요일 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자기야, 이거 간 좀 봐봐. 어때? 와, 너무 맛있다, 자기야. 난 자기가 이 정도까지 한식에 조예가 깊은 줄은 몰랐는데. 내 생일 때 해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네. 나 이러면 좀 삐져. 도련님 생신상에 너무 열정을 쏟는 거 아니야? 애기도 아니고 뭐 이런 걸로 질투야. 미리 한 음식의 간을 보며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설거지하고 정리를 다 하니 거의 밤 10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도련님 오늘 동기들 만난다고 했는데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거 아니야? 내일 숙취 있으면 어떡해? 해장에 좋은 뭐라도 해야 하나? 에이, 알면서. 민수 밖에서 그렇게 술 많이 마시는 편 아니야. 술이 세지도 않고. 적당히 그냥 분위기 안 깰 정도만 마시더라고. 맞네. 그것도 우리 도련님의 훌륭한 점이지. 난 진짜 밖에서 술이 떡이 되도록 부어라 마셔라는 사람들 너무 싫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안 그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지?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자기야. 응, 알지, 자기야. 그때였어요. 11시가 넘은 시각, 갑자기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리더군요. 이 시간에 누구야? 민수 전화인데? 도련님? 집에 들어갔나 보다. 저 민수야. 네? 누구요? 어디시라고요? 자기야, 뭔데? 순간 마음이 철렁하는 게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 싸늘한 느낌이 들면서 심장이 저리 태우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이 사고로 긴급수술에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죠. 병원 로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사고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도련님이 휘말린 그 사고요. 방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남대교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5km 이상 역주행을 하다가 여러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음주가해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이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30대 초반의 남성이 사고로 난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구하다가 2차 사고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부상자들을 구하던 30대 초반의 남성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수술에 들어가는데요. 왜 바보같이 나서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도련님 어떡해? 우리 도련님 어떡해?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고 현장에 부서진 차량 잔해들을 봤어요. 화면을 봐도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해요. 음주 차량으로 인해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도련님도 차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부상 정도가 약했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벗어났어야 했는데 앞에 다른 차들이 심하게 부서지고 차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하다가 그만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사고 현장을 추돌한 다른 차량에 끼는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거의 절규를 했어요. 몇 년 전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는데 동생마저 사고를 당하다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대기했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다고 하더군요. 병실에서 도련님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 민수야, 정신이 들어? 여기 병원이야. 너 사고 났어. 큰 사고였다고. 도련님.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과 도련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아, 병원이구나. 내가 살았나 보다. 사고 났을 때 정신을 잃어서 진짜 그 뒤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형수님 놀라셨죠? 죄송해요. 허리도 너무 뻐근하고 사람들이 차에서 못 나오고 있어서 일단 불이 더 커지기 전에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달려와서 그대로 친 것 같아. 왜 그랬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택시에서 내렸을 때 멀리 벗어났어야지. 왜 그랬어? 왜? 형, 우리 부모님도 사고로 돌아가셨잖아. 정신 잃고 차에 계셨는데 그때 누군가 우리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차에 불 붙기 전에 엄마 아빠가 차에서 나오셨더라면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 모르겠어. 처음 택시 안에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냥 멀쩡한 것 같더라고. 근데 앞에 상황이 심각해서 살펴봤는데 그 차에 아기가 있었어. 어린 아기가. 그 아기는 꺼내야겠더라고. 엄마 아빠는 다 정신 잃은 것 같았는데 아기가 뒷좌석에서 울고 있었어. 걘 괜찮대? 내가 안아서 다른 사람한테 건넨 것 같았는데, 그리고 또 정신 잃은 아기 엄마도 차에서 내리게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 형, 그래도 이렇게 깨어났잖아. 다행이지. 너 너무 이런 게 크잖아. 너 이제 어떡해. 네 다리... 민수야, 의사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대. 그런데 무릎 아래로는 다리가 완전히 신경까지 다 손상돼서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었대. 도련님은 그때서야 몸을 일으켜 다리를 봤어요. 무릎 아래로 양쪽 다리 모두를 절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나선 건지, 그렇다고 도련님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들은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달려왔죠. 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저희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긴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분도 안 돼서 영지가 병실을 나왔어요. 뉴스 보셨죠? 네.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최초 사고 후 피할 수 있었는데 우리 도련님이 사람들을 돕다가 그만. 언니, 민수 씨 형님께도 죄송해요. 네? 저 정말 죄송해요. 민수 씨한테도 말했어요. 저 민수 씨 정말 사랑했는데 달라진 저 모습에 도저히 앞으로 자신이 없어요. 다리 하나를 저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다 잃은 거잖아요. 휠체어 신세일 텐데
제가 진짜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죄송해요. 언니 죄송해요. 사랑했다고? 과거형으로 말을 하네?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야. 사랑이었다며 자신을 속이며 살지는 마. 그 말을 끝으로 제가 도련님에게 소개시켜줬던 그 여자는 도망치듯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에 든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맞아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책임지라고 강요를 할 수도 없었죠. 가족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치만 재활을 하고 이족을 하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불편하긴 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모든 재원을 아끼지 않고 할 거였거든요. 사랑했다면서 달라진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인연을 끊고 정리한 그 여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어요. 강요할 순 없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도련님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도련님의 재활에 전념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죠. 마음이 단단하고 심지가 굳은 도련님이었는데 아무래도 달라진 몸 상황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형수님. 네, 도련님.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만약이라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긴 한데 요즘 시간이 많으니 이런 생각만 하게 되네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애초에 내가 그 사고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음주 가해자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강남에서 빠져나올 때 조금만 더 길이 막혔다면 그 시간에 그 대교를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막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고 피할 수가 없는 건가 봐요. 그렇게 생각이 돌고 도는데 만약 그날 밤 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할까? 그 생각에 다다랐는데 형수님, 아마 저는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구한 아이 말이에요. 이제 막 4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아기였는데 그 아기 우는 걸 보고 그냥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그냥 그렇다고요. 그런 생각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는 하지만 네가 너무 괴로우면 생각하지 않아도 돼, 민수야. 그냥 이렇게라도 털어놓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그랬어, 형. 내가 형수님과 형의 짐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미안해요. 미안해, 형. 죄송해요, 형수님. 미안하다고 하지 말아요, 도련님. 그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고귀하고 값진 희생이잖아요. 저는 도련님이 그런 사람이라서 자랑스러워요. 미안해요, 내가. 직장에 복귀를 했지만 일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과 번갈아가며 도련님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일하다가 멍하게 지낼 때도 있었고 확실히 그 사고는 많은 걸 바꾸어 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고객사 미팅이 있었습니다. 초반 기업 브랜딩을 함께했던 회사인데 리브랜딩을 기획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주도를 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미팅 전에 자료 검토를 하고 준비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방향성을 정하고 고객사 회장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팀장, 내가 일부러 알아보려고 그런 건 아닌데 말이죠. 네, 회장님. 그 몇 달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나도. 아, 그 사고 소식이요? 아니, 이제 나도 자주 지나던 곳이라
사고 소식에 가슴이 그냥 철렁했다니까. 근데 그 사고에서 정말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을 해낸 의인이 있었다죠? 뉴스에서 짧게 보도됐는데 내가 진짜 참 그 다음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 현장에서 사람 구한 그 사람이 궁금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서한테 시켜서 후속 기사도 열심히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게 김 팀장 가족의 일이더라고. 이건 내가 참 나중에 알게 됐어. 그간 고생이 많았네요. 다시 회사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회장님.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다 다친 그 사람이 저희 남편 동생 도련님이에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퇴근하고 남편이랑 도련님을 함께 돌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회장님, 이번 리브랜딩 건은 제가 그런 개인사 영향 받지 않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에이, 이 사람 내가 그러자고 말을 꺼냈나? 사람을 뭘로 보고? 김 팀장이 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나 참 서운하네. 네? 그럼 어떤... 아니 그런데 그 시부모님은 안 계시나? 도련님 수발을 김 팀장이 매일 들고 한다니 말이야. 아, 네. 저희 시부모님이 사실 사고로 두 분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요. 지금 도련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저랑 남편밖에 없네요. 참, 김 팀장도 정말 대단해. 대단한 사람이야. 내 진즉 일 잘하고 똑부러지는 건 알아봤지만 이렇게까지 사람 인격이 훌륭한지는 몰랐네. 리브랜딩 건은 하나도 걱정 안 하니까 하던 대로 잘해줄 거라 믿고 오늘 내가 말을 꺼낸 건 다른 것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회장님? 내가 그 기사 보고 그 의인 생각이 계속 난다고 했잖아요. 나야 아버님 회사 물려받아 잘 지켜온 사람이고 이것도 나름의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 또 내가 젊었을 때 시절도 생각나고 기회가 되면 많은 사람 돕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선활동이나 그런 게 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거고. 그럼요. 잘 알죠. 그냥 브랜드 홍보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여러 일을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기업에 다녔다죠? 김 팀장 도련님이라는 의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인재였는데 세상에 그 사고로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지금 상태는 어때요? 다리를 다쳤다고 들었는데 퇴원은 했고 재활은 잘하고 있나? 네, 아직은 휠체어를 타는데요. 더 좋아지면 위족을 마치고 해서 스스로 걷도록 할 거고 모든 돌봄 지원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다니던 회사는 더 갈 수가 없게 되었죠. 진작에 사직서 냈고요. 김 팀장만 괜찮다면 내가 그 김 팀장 도련님 좀 만나봐도 될까? 네? 저희 도련님을요?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요즘 세상 인재가 차고 넘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나는 인재의 능력 여러 개 중에서 제일 1등으로 중요한 건 인격,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 몸 던져 남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던 인재도 맞고 달라진 건 그냥 몸 하나뿐인데 그 인재를 그냥 썩혀서 되겠나? 내가 우리 회사에 그 의인인 친구가 하던 업무 분야 쪽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어요. 취직을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회장님, 그렇게까지... 김 팀장 제외하고 생각할 수는 없지. 물론 김 팀장 아니어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김 팀장 가족이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그냥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돈이며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젊고 능력 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집에만 있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생각을 좀먹고 인생을 좌절하게 되는 거라고. 돈보다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비서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따로 특별 면접 좀 봅시다. 휠체어 타고 와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또 면접인데 이력서는 내야겠죠? 이력서 준비해서 면접날 보자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남편과 도련님에게 상황을 이야기했고 둘 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뒤 회장님실에서 면접을 보기로 했죠. 도련님을 보조하려 휴가를 내고 남편과 함께 회장님네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밀고 저도 함께 회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직접 두 손으로 회장님 이력서를 드렸어요. 회장님은 남편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올 때부터 남편과 도련님 두 형제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도련님의 이력서를 본 순간 회장님은 손을 떨며 이력서를 읽다가 오열을 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왜 그러세요? 비서팀장님, 여기 회장님이... 여기 부축해주세요, 회장님! 이력서를 읽으며 오열하던 회장님이 그만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급히 비서가 달려와 회장님을 소파에 눕히고 개인 주치의가 와서 링거를 놓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회장님이 깨어나셨는데 눈물을 쏟으시며 남편과 도련님을 가까이 오라며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네, 두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꼭 닮아서 나랑 동생을 꼭 닮은 형제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력서를 보고 확실히 알았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나? 아버님 조남이 박연수가 맞는가? 저희 아버지 성함을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될 때까지 연락도 없이... 아니, 내 탓이야. 모든 게 내 탓이야. 회장님이 털어놓은 이야기에 정말 인연이라는 기막힌 운명에 저희는 모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에게는 막내 남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기업 오너가셨던 만큼 회장님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 줄줄이 혼사처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가에선 특히 그렇잖아요. 사업상 이득이 되고 비슷한 집안에서들 혼처가 정해지니까요. 그런데 회장님의 막내 동생분은 유학 시절에 알게 된 한국 여성이 있었는데 유학 마치고 돌아와 그 여성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반대가 말도 못하게 심했지. 그날부터 모든 지원 다 끊고 회사에서도 내쳤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얌전히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윤수 이 녀석은 그게 아니었어.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대단했는데 막내인지라 그냥 응석바지 정도로 생각했고 귀엽게 생각했다만 그놈 고집이 이렇게 황소고집일 줄이야. 우리 식구 다 그때 알았지. 그렇게 카드도 맞고 뭐 다 막아서 쫄리게 만들면 두 손 두 발 들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았거든. 세상에나 그 밤에 그 녀석이 야반 도주를 한 거야. 그때도 돈 없이 지가 어떻게 살겠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 1년, 3년이 지나도 버티더라고. 아버지 몰래 사람을 써서 알아봤더니 진짜 사랑한다던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애를 낳지 뭐야. 우리 아버지 고집 또한 그 녀석 못지 않아서 아예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호적에서 내쳐버렸어. 나야 간간히 사람을 써서 그 녀석을 살폈는데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 나도 그냥 언젠가부터는 잘 살고 있겠지. 아들이 많이 컸겠네. 그리 생각했어요. 그런데 양친께서 사고로 떠났다고? 네, 제가 21살 때요. 저희 형제 아주 어릴 때는 아니었지만 두 분 한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저희 형제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랬겠지. 윤수 그 녀석이 고집은 있어도 강단이 있었거든. 그래서 아들들을 이리 키웠구만. 장남은 꼭 젊을 때 내 모습 같고 차남은 꼭 윤수 그놈을 쏙 빼닮았구만.
내가 진즉 사람을 쓰더라도 살펴보고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 못난 큰아버지를 용서해 주게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우리 막내 동생 윤수한테 진 빚을 갚게 해주게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세상에 그저 둘뿐이라고 여겼던 형제한테 가족이 있었던 거였어요. 어릴 때 존재조차 몰랐던 가족이요. 그도 그럴 것이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일절 지원 안 받고 가족들과 연을 끊고 어머님과 가정을 꾸리고 그런 배경을 형제한테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회장님은 그날 이후 저희 도련님을 취직시켜 주셨고 사고 후 집에만 있던 도련님은 다시 회사에 다니며 그렇게 조금씩 삶의 불씨,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 회사 고객사였던 회장님은 이제 시댁어른이 되어 저희 가족과 함께 시간을 종종 보내신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어져 있던 인연의 끈. 그 끝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또 함께 있음을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